네, 3일 동안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션은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어떻게 좀 활용해서 연구에 좀 임할 수 있느냐,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주제는 그러니까 아래 부제인데요. 데이터 마이닝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타임 시리즈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해서 뭔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인생시스템정보학 교실의 김호원이라고 합니다. 한 시간 같이 해주실 거서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주신 분들은 정말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제가 잠깐 인트로 쪽은 제가 서서 발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습하게 되면 제가 앉아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슬라이드가 지금 좀 강의 미리 배포드린 슬라이드랑은 조금 더 임프루브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 봐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고요. 제가 중간에 이제 텍스트로 하거나 아니면 뭔가 노테이션이나 이런 걸 태깅을 좀 보여줄 건데 중간중간에 화면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을 얘기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 가장 중요한 최근에 이제 화두는 디지털 다이어틱이라는 개념입니다. 약어로는 DTX라는 건데요. 보시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환자들한테 에비던스 베이스드의 인터벤션을 해보자라는 개념 중에 하나가 디지털 다이어틱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헬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헬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념과 이제 산업들이 많이 이제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DTX를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보면 최근에 디프레션 우울증을 이제 판단하자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모바일 내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디프레션인가 아닌가 그걸 어시스트해주는 툴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예전에 저희 의학계가 이제 의학계가 이제 온도계가 이제 나오기 전에는 이제 체온 같은 거는 바이탈 사인이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체온계가 발달하면서 그 체온이랑 템퍼러처도 바이탈 사인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중요한 상황의 활력 증후에 굉장히 중요한 마커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어떤 목소리나 디지털에서 측정할 수 있는 메저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환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마커일 수 있다. 뉴 바이탈 사인일 수 있다. 이런 컨셉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테라피틱 관련된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디지털 치료를 이용해서 얻어진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전체적인 오버랩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헤딩을 보시면 KDD 프로세스 KDD라고 하는데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의료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셀렉션, 그다음에 전처리하고 데이터를 좀 가공하고 마이닝하는 작업에 평가하고 그래서 어떤 지식을 꺼내는 단계까지 전체를 하는 게 KDD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은 이 5가지 과정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테라피틱 관련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 제가 이제 직접 프랙티스하게 분석을 하면서 업체들이랑 많이 겪었던 이슈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보통 이런 디지털 테라피틱을 먼저 산업의 인더스트리 쪽에 먼저 회사가 런칭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연구자들한테 연구하자라는 이제 이제 서지스턴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실제 산학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쪽이랑 이제 연구를 할 때 어떻게 연구해야 되냐 그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연구하면 인간의 사람만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접근을 데이터 접근할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권한을 줍니다. DB에 접속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DB에 연결해야 되냐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실습을 많이 하셨겠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 저희가 코딩하고 나중에 논문 쓸 때는 또 그거를 워드 파일 또 작업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빠르게 할 수 있을까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디지털 테라피틱은 개인이 여러 번 측정하는 그런 이제 PHR처럼 여러 번 측정한 메저먼트한 이제 시계열 데이터인데 이런 시계열 데이터는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냐 그거를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DB를 접속하고 나면 좌측인데 DB를 접속하고 나면 실제 페이션트 인포메이션은 페이션트 테이블에 있고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은 바이탈 사인 테이블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찢어진 데이터 테이블을 어떻게 연결해서 해야 되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체크박스된 오른쪽의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눔 데이터 가지고 할 거고요. 눔이 이제 글로벌한 회사 중에 하나인 건데 체중 관리나 이제 당뇨, 그다음에 이제 하이 블러드 프레셔, 이제 하이퍼텐션 같은 이제 인터벤션을 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런 회사들이 저희가 병원에서 있는 기록,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서 있는 체류하는 시간은 별로 안 되고요. 아웃사이드 하스피탈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리얼월드 데이터가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제약회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제약회사들이 노보노디스크라는 이제 뭐 삭센다로 유명한 이런 회사들은 실제 이런 룸이랑 같이 이제 파트너가 돼서 아웃사이드 하스피탈에서 어떤 약을 썼을 때 어떻게 반응이 보이냐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이제 다뤘던 연구 중에 하나로 이제 룸을 가져왔고요. 실제 이 데이터는 2016년도에서 2019년도 데이터였고 저희 이제 이 데이터셋은 룸코리아에서 시스하기 위해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테이블은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은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테이블이고요. 저희가 논문 쓸 때 항상 데모그래픽 테이블 1 그러지 않습니까? 그 테이블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 코드 이거는 환자 아이디고 여기에 이제 뭐 키, 체중, 뭐 젠더, 뭐 에이지 그리고 투기 체중 얼마나 뺐는지 이런 데모그래픽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셔도 되고요. 화면이 가까우시면 각각의 디스플레이 보셔도 됩니다. 이런 유저 프로파일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데이터 테이블은 이제 웨이트 로그 테이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테이블이 찢어져 있습니다. 어떤 거는 유저 프로파일에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롱 타입으로 이렇게 리피티드 메저먼트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한 환자 아이디에 대해서 어떤 이제 데이트 타임이 있고 입력된 게 있고 실제 KG 단위로 이 사람이 109kg, 108kg, 107kg 이렇게 측정된 요소들이 있고요.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제가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릴레이션십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B에서도 그렇지만 이 릴레이션십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떤 도메인 현업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요 유저 프로파일과 요 웨이트 로그 테이블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어떤 환자를 저희가 진료를 받을 때 저희가 외래를 오시면 저희가 외래 기록은 있는데 외래만 오고 입원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입원 노트는 없는 분들이 계시죠 현업에서. 그러면 저희가 환자 정보는 있지만 이제 입원 레코드가 없을 수도 있죠. 어드미션 노트가 없을 수도 있죠. 현업에서. 마찬가지로 이 앱을 써봐서 이 앱이 어떤 기록을 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디지털 이런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제 선이 하나가 있는데 실선이 하나가 있는데 실선을 보시면 한쪽은 이제 막대기가 두 개 있고 한쪽은 까치발인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유저 프로파일, 그러니까 환자 정보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체중 기록은 없을 수도 있거나 하나가 있을 수도 있거나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즉 병원으로 따지면 환자가 오는데 체중을 잴 수도 있고 안 잴 수도 있고 무조건 좀 재야긴 하겠지만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입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Zero or many optional relationship. 그래서 이 실제 엔티티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테이블들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걸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앱을 써보시고 그다음에 분석을 접근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네, 굉장히 경청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해볼 거는 총 5가지입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직접 현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주게끔 요청드리기 때문에 DB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계열 데이터,
전처리할 거고 분집화 해볼 거고요. 분집화라는 거는 어떤 이제 뭐 예, 저희가 레이블링이 실제 없을 때 이 환자가 어떤 정보인지 정확히 모를 때 그거를 패턴을 파악하는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패턴을 평가해 볼 거고 그걸 레포트하는 것까지 논문에 실제 적용할 수 있게끔 레포트하는 것까지 5가지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로드맵인데요.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뭐 변수에 할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하고 분집화하고 재평가하고 테이블 하는 것까지 레포트 넣는 것까지 중간중간에 내가 어디에 어느 프로세스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점 슬라이드에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 크롬 창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끄셔서 각각의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켜보겠습니다. 네. 키시면 여기 워크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예, 워크 디렉토리 누르면 여기 이제 실습용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접속하시고 띄워놓으신 상태에서 발표는 제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스탠바이만 해주시고요. 실제 발표는 앞에 강의자를 보시면 됩니다. 잠깐 연결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2분 정도만 2분 정도만 서포트할 시간을 드리고 바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손 번쩍 들어주세요. 네, 마지막 시간이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네, 죄송합니다. 제가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워크샵, 워크샵 2로 들어가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워크샵 2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혼선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워크샵 2, 아까 했던 건 워크샵 1이고 워크샵 2 파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혹시 트러블 이슈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내용은 디지털 테라피틱 관련된 회사랑 같이 코어했을 때 어떻게 분석하냐 그 전처리 그 플로우를 말씀을 드렸고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인데요. 실제 회사들이 주는 건 CSV 파일, 그러니까 어떤 엑셀 파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당신만 인가된 사람만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DB 쪽에 접근할 사람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너가 그 데이터를 알아서 가져와서 써라 라고 하기 때문에 해볼 거고요. 자, 그 여기 앞에 보면 이 개념이 중요한데요. 그 실제 그 R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려면 R이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건드는 게 아니라 요 플로우대로 R이 있고 뭔가 커넥터라는 게 있고요. 마리아DB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요 마리아DB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DB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런 마리아DB라는 게 있고 회사마다 다른데요. 오라클이 있고 MS SQL 뭐 이런 회사들마다 이런 DB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 커넥터라는 게 있습니다. 커넥터. 즉 이 R이 직접 마리아DB를 건드는 게 아니라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걸 명령을 전달하면 쿼리를 던져서 얘를 직접 간접적으로 이제 조작하는 거고요.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 화면까지 띄워주는 이런 과정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이해하셨으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뭘 해볼 거냐면 저희가 이제
필요한 패키지가 있는데요. R MariaDB라는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거나 로드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좀 센스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R MariaDB라고 하는데 요 MariaDB 딴 거 쓰면 안 돼요. 꼭 MariaDB 써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는데 MariaDB 업체에서 MariaDB를 쓰면 커넥터 만들 때는 MariaDB 쓰셔야 됩니다. 즉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쓰는데 에어팟을 쓴다. 아니요 에어팟. 네, 그 에어팟 프로를 쓴다. 네, 그런 개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즉 삼성 거 쓰면 뭐 삼성 버즈를 뭐 쓰던가 갤럭시 버즈를 쓰는가 이런 것처럼 벤더를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즉 요 회사의 MariaDB를 쓰면 맞춰줘야 된다. 이걸 모르시면 회사에 여쭤보셔야 돼요. 아, 당신의 DB 뭐 어떤 거 쓰세요? 그러면 아, 우리 오라클 써요. 아, 우리 MSQL 써요. 우리 MariaDB 써요.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커넥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만드냐? 실제 여기 라이브러리는 앞에서 하셨겠고, 이거는 이제 로드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커넥터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해주냐? 요 함수가 해줍니다. 요 db connect라는 함수가 요 커넥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커넥터 만들어 주세요 라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라는 개념인데, 드라이브는 요거 맞춰서 호환되게끔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라클, 만약 회사가 오라클이라는 DB를 쓰면 어떡하죠? 하면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구글 찾아가서 구글의 커넥터 드라이브 오라클 드라이브 검색하셔서 요거 맞춰서 찾으셔야 돼요.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아래 개념이 있는데, 요 아래 이제 함수들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뭐냐? 이거는 저희가 이제 DB가 인가된 사람만 이제 접속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집에 가고 싶다, 뭐 이제 술을 좀 하시고 연말에 연초나 술을 하시고 약주를 하시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 주소도 필요하고요, 아파트 호수도 필요하고요, 아파트 동도 필요하고 비밀번호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호스트가 그 주소의 개념이에요. 아파트 주소. 그래서 어디 주소로 가야 되는 거고, 유저 패스워드는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거고, 포트는 몇 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라는 개념인 거랑 비슷해요. 그 DB는 우리 집 몇 동이에요? 몇 호예요? 라는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를 각각의 회사한테 받아야 됩니다. 정보를. 네, 정보를 받아서 요거를 어디다 저장해놨다가 이 DB 커넥터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네. 그걸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 보면 DB 리스트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DB 내에 있는 테이블을 다 리스트를 찾아주세요 라는 개념이고, 여기를 출력해주세요 하면 이 connect DB, 요 누움 DB에 있는 테이블 두 개를 이렇게 반환합니다.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그 데이터 DB가 있고요. DB 아래 테이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라면 요 지금 현재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다 이해되시나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드 테이블이 있는데, 요거는 이 테이블의 모든 기록을 읽어주세요 개념이고, 여기 컨이란 게 뭐냐면 요 만들었던 커넥터, 내가 요런 사람이니 요 사람 정보를 가지고 웨이트 로그란 테이블을 읽어주세요 라는 개념입니다. 여기 유저 프로파일 있죠? 똑같이 여기 들어갑니다. 네, 여긴 테이블명이 들어가겠죠. 요 테이블의 모든 정보를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유저 프로파일의 정보를 또 읽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디스커넥 하면 DB 연결은 이제 다 내가 변수에 저장했으니 DB 연결을 끊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런 해보겠습니다. 자, 런 하면 요 프리익기스 사이트 이거 좀 돌리고, 그러면 이제 다 로딩이 되고요. 이제 로딩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DB 커넥트 정보 저희가 미리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컨트롤 엔터로 돌려보면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 DB 내에 테이블이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 테이블명에서 각각의
웨이트 로그란 테이블은 WT라는 변수에 저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테이블은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변수에 저장해 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돌리면 저장이 됩니다. 실제 열어보면요. 네, 실제 잘 저장이 돼서 WT를 열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거를 이제 SQL이 좀 능숙하신 분들은 getquery라는 걸로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SQL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셔도 됩니다. 네. 뭔가 이렇게 SQL을 쓸 수 있으면 특정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만 찾을 수가 있죠. where저를 가지고 조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B 커넥트까지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요 디스커넥까지 했는데 뭔가 에러가 뜬다. 네, 지워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면 요 각각의 유저 프로파일이랑 WT라는 테이블을 불러온 결과가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WT고요. WT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유저 프로파일이겠죠. 그다음에 여기 WT 네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게 ID일 거고요. ID일 거고요. 이 데이트 타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연속해서 들어간 체중 기록이다라는 거겠죠. 네. 네.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업체에서 준 업체랑 같이 연결해서 했던 데이터는 다 불러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다음 저희가 쓰는 데이터는 현재 이제 시계열 전처리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쓰는 지금 데이터가 체중 데이터입니다. 그 이제 한 번이라도 뭐 삼성 헬스 뭐 이런 거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 체중을 내가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한 번 할 수도 있죠. 즉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처리를 좀 해야 되는 과정을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꼭 R을 쓰신다면 아셔야 되는 이제 패키지 중에 하나인데 deploy R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머고요. 그래머고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조작하려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99%는 다 이 deploy R이라는 걸 씁니다. 네. 이걸 쓰고 이걸 쓰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제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아까 박지현도 잠깐 설명했듯이 거기 퍼센테이지 다시 그리고 벅셀 퍼센테이지 요거를 이제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직전 실행의 결과를 다음 함수의 첫 인자로 받아오는 연산자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면 예시를 좀 들으면 좋고요. 이제 필터라는 함수가 여기 있어요. 필터라는 함수. 필터라는 함수는 첫 번째 인자를 데이터 테이블 어떤 테이블이냐? 요 W 테이블에 대해서 액세스 코드가 요구인 사람들만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가 지금 두 개예요. 두 개인데 WT에 이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를 쓰면 WT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 인자. 여기 아까 데이터 테이블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에. 그렇죠? 이게 바로 여기다 전달이 돼요. 이게 뭐가 이걸 왜 써요? 이걸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이 WT에 그룹 파일을 한번 또 하고 연속해서 카운트를 또 하고 연속해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를. 연속해서 WT에 뭔가 그룹 바이 한 결과 이 사용자별로 그룹 바이를 해주세요. 그룹을 뭉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걸 개수를 해주세요. 개수생 결과를 바로 정렬해주세요. 이걸 하려고 파이프라인 이 오퍼레이터를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꼭 문법을 익혀주시면 좋고요. 제가 약간의 예제로 약간의 이제 실습으로 요 이제 실습으로 좀 준비한 게 자,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액세스 코드가 요 155L 요 사용자인 최종 입력가시 몇 개인지 사용하세요. 라는 엑서사이즈 잠깐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이제 함수는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잠깐 앞에 같이 보시면서 이제 할 건데요.
우리가 WT라는 오퍼레이트 이제 최근 입력값이 몇 개이니까 당연히 WT라는 테이블을 찾아야겠죠. 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를 하나 씁니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제가 원하는 건 액세스 코드가 2분인 거잖아요. 이 아이디인. 그러면 여기다 뭘 쓰냐면 액세스 코드에 요걸 쓰면 됩니다. 이 식이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기 아이디가 요 사람들인 사람만 찾아주세요 라는 행위입니다.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죠. 네, 바뀌었죠. 네, 행위 여기 있는 사람들만 나오죠. 그래서 이 연산 결과 이 테이블을 가지고 다시 이제 또 카운트를 해볼 겁니다. 카운트를 하면 45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은 16줄 정도의 프로그램 동안 45개의 체중값을 입력한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파이프라인 오퍼레이터가 뭔지 잘 모르겠다.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꼭 모르시면 손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꼭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너 알 써봤어? 알 써봤는데 너 이거 쓸 줄 알아? 하면 이건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손 드신 분이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뒤에 손 드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잠깐 아니시나요? 예, 뭐 중간에 못 따라가겠다 어렵다면 손 들어주시면 조교가 붙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이제 전처리를 해볼 겁니다. 전처리. 어떤 전처리 해볼 거냐면 첫 번째는 리샘플링이라는 개념인데요. 여기 보면은 프리퀀시가 뭔가 옵저베이션 프리퀀시가 다를 때 이거를 바꾸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셀프 레포트이기 때문에 본인의 체중을 알아서 넣는 거기 때문에 누구는 16주 프로그램 동안 6번 넣을 수 있고요. 100번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RCT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누구는 100번 넣고 누구는 16번 넣으면 굉장히 분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떤 값을 빼거나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바꾸는 그 관측 수를 바꾸는 작업을 리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네, 리샘플링이라고 부르고요. 업샘플링이랑 다운샘플링이 있는데 업샘플링은 요 그림처럼 요 그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있을 때 아까 박재 쌤이 잠깐 메인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인터폴레이션 했던 것처럼 구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업샘플링이라고 부른다. 예. 그 다음에 다운샘플링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개를 입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 중에 몇 개만 잘 뽑으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다운샘플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요걸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볼 건데요. 예. 요거 할 때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해볼 거기 때문에 이제 함수, 예, 아래서의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함수는 우리가 x 넣으면 y 넣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죠. 똑같이 어떤 변수를 넣었을 때 어떤 다른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가공해서 바꿔주는 걸 우리는 이제 아래서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함수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함수는 우리가 앞에는 이제 내가 함수명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펑션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나 이제 함수 만들 거예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x 들어갈 거고요. y가 있을 때 내가 들어갈 데이터는 어떤 걸로 이름 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10개를 이제 추가적인 변수를 또 넣을 거예요.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중괄호 그 다음에 대괄호로 닫아주시면 함수가 끝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함수를 만들긴 한데 이게 뭔 함수냐? 리샘플링하는 함수입니다. 즉 관측값을 바꿔줄 거예요. 누구는 100개, 누구는 20개. 저는 그거를 10개로 바꿔주겠다. 똑같이 10개로 관측 빈도를 바꿔주겠다. 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게 이제 메인 스크립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스크립트고 여기가 메인인데 여기 보시면 stat이라는 함수를 라이브러리로 가져올 거고 거기에 approx가 잠깐 아까도 나왔는데 approx는
이거를 인터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똑같이 n 언더바 10이 여기도 있죠? 예, 맞나요? n10이 여기 똑같이 있죠? 이게 여기 들어가서 10개로 만들어줄게요 라는 얘기예요. 예, 10개로 만들어주고 그 결과를 라운드라고 하면 라운드는 소수점 처리를 해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만들어줄 거예요 라고 해서 리턴까지 해주면 요 이제 x는 y로 반출하는 요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요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함수는 여기 함수 펑션 넣고 x 넣고 대괄호 달아주면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run 해보면 네,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보면 저는 리샘플링에 여기는 30을 넣었는데요. 요 개수를 사면 이제 30개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100개, 어떤 사람은 50개. 그걸 똑같이 30개 만들어주겠다. 함수를 만들 거고요. 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리샘플링의 개념은 이해하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저희 데이터 분석은 전처리가 90%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또 전처리 해야 됩니다. 네. 좀만 참으시면 되고 전처리가 좀 지루하긴 한데 네. 그냥 이제 임의로 제가 PPT에는 이제 뭐 10이었고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실제 분석을 위해서 30으로 네.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에 이제 60을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여기에 따로 이 뒤에 30을 안 써주면 기본은 60개로 맞추겠다. 그쵸?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미리 디폴트로 60, 난 60개로 따로 얘기를 안 하면 60개로 맞출래요? 라는 개념이고요. 넣어주면 30개로 맞춰주는 거죠.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처리. 우리가 SMA라는 게 있습니다. SMA, Simple Moving Average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시계열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스무싱 메소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어요. 이동 평균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체중 기록을 데이 1, 우리가 데이 2, 데이 3가 있을 때 데이 3가 있을 때 요 세 가지 1일차, 2일차, 3일차 각각 그리는 것보다 평균 내서 한 점 그리는 게 요 점이에요. 요 세 개의 평균을 내서 이 점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 박스 옮겨서 두 번째 점 그린 게 이 점이에요. 세 번째 옮겨서 요 점이에요. 그러면 관측 값 수는 3개로 줄었지만 57, 56, 58, 55, 57 쓴 것보다 뭐가 좋아요? 물어보면 지그재그가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왜요? 평균 냈으니까. 그렇죠? 평균 냈으니까 관측값을 이렇게 있을 때 이 관측값의 평균들을 이렇게 그리니까 적어도 지그재그, 노이즈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in order to the noise, reduce the noise. 그러니까 지그재그 스무팅 해주기 위해서 이 SMA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체중 쟀을 때랑 식전 쟀을 때랑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이트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SMA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SMA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센트럴 무빙 에버리지는 뭐냐면 Y가 중심값이 T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즉 요거 이 박스에 대해서는 이 중심에 대해서 좌우측인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도 중심값을 이렇게 두고 후에 뒷거를 측정할 수도 있죠. 그 평균 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중심값이 여기고 그 전 값을 가져갈 수 있죠. 그 전 값을 활용하는 게 forward looking average, 뒤에 값을 활용하는 게 trailing moving average입니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진행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이것도 저는 이제 센터드 심플 무빙 에버리지를 적용할 거고 펑션 넣고요. 다시 MA 여기 MA 펑션인데
요걸 넣으면 무빙 해버리가 될 겁니다. 또 요거를 한번 돌려볼 겁니다. 자, 네, 다시 주피터 노트북 켜시고요. 얘를 돌리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실제 플로팅 해보면 지그재그로 나오는 게 아니라 평균 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전처인데요. 요거 심플 무빙 에버리지 했으면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일링. 저희가 뭐 이제 뭐 저울재다 뭐 이런 일이 있지만 스케일링은 저희가 통계를 좀 돌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규 분포가 있고 표준 정규 분포가 있듯이 표준 정규 분포는 이제 저희가 평균은 0이고 SD가 이제 1인 정규 분포를 의미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체중 기록은 150kg인 미국은 150kg가 좀 많겠죠. 근데 한국은 작을 수도 있고 70kg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본인 체중을 고려했을 때 빼는 커브가 누구는 요만큼 빼고 누구는 내려가는 커브랑 이분들이 조금씩 빼는 거라는 초기 체중을 고려하면 요 모양은 비슷할 수 있겠죠. 맞나요? 모양은 비슷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실제 플로팅해 보면 이만큼 갭이 있다고요. 이만큼 갭. 그거를 어떻게 맞춰주냐?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일링이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링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해볼 방법은 이 방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디제이션 하는 수식이고요. 이 스탠다디제이션 하면은 시계열의 평균이 0이고 시계열의 변화되는 정도가 분산이 1인 시계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걸 하면 뭐가 좋으냐? 여기는 처음에 75인 체중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y축이 0이고요. 여기가 이제 1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본인 체중 대비 변화되는 폭 대비 이 사람은 마이너스 1이었다가 ESD만큼 증가하죠. 변화폭이. 그러니까 증가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눈 쓰면서. 눈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증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증가할 수도 있죠. 왜냐면 체중은 단순 BMI로 할 게 아니라 실제 머슬량이 증가해서 체중이 늘었을 수도 있죠. 그 우리가 원하는 아웃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의료계에서 원하는 즉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이고 우리가 스케일링하는 이유는 체중이 Y값의 분포가 어느 정도 갭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똑같이 70으로 맞춰주겠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이것까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돌려보면 실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죠. 네, 여기까지 돌리신 분 중에 안 되시는 분 계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따라오고 계신 건가요? 네, 따라오고 계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4시를 경과하고 있고 굉장히 힘든 타이밍에 계속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아까 스케일링도 했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했던 걸 리샘플링도 했고요. 그쵸? SMA도 했고요. 전처리를 스케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사용자한테만 적용했던 거고 이전에는 이거를 모든 사용자한테 적용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이 샘플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샘플을 다 적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for loop라는 걸 써서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한꺼번에 할 겁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for loop은 for라는 걸 써주고 우리가 이제 좀 나중에 따로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for loop에 이제 1부터 액세스 코드가 랭스가 이제 여기에 3000인데 한 명부터 3000번째까지 요 아래 코드를 돌려주세요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따로 인터넷에서 R for 검색하셔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제가 스크립트를 직접 보여드리면 요거는 유니크한 액세스 코드 그러니까 아이디죠. 아이디가 유니크하게 뽑아주세요 라는 거고요. 그 이제 뽑았으면
이 여기가 이제 3,000명이겠죠. 여기가 3,000명.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부터 3,000명 때까지 아래 코드를 돌려주세요라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지금 알을 안 다루시는 분들은 이건 나중에 따로 셀프 스터디를 하셔야 되고 지금 과정에서는 제가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보시면 여기 이제 프로그레션 바가 계속 증가하면서 1,000명 1명부터 3,000명까지 다 돌아가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돌아가시나요? 네, 100% 돼야 됩니다. 100%. 99% 됐다가 멈췄다. 그러면 오늘 로또 사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100% 여기 되셨나요 다? 굉장히 안 오셔서 안 오시는 분들이네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 없으시네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한 명만 꼬집어내면 이 사람들의 결과가 요 사람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쌓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전처리 끝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계속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저희가 총 했던 3,000명인 거고요. 그렇게 전처리를 하고 났더니 한 사람당 28번의 최종 관측값들이 나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90%인데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실제 분지파를 해볼 겁니다. 분지파라는 거는 우리가 레이블을 모를 때 우리가 이제 뭐 당뇨 환자냐, 당뇨 환자가 아니냐, 뭐 이런 건 패스팅 글루코스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2시간 후에 뭐 글루코스 레벨을 좀 봐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라벨이 없다면 그냥 글루코스 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렇죠? 그렇게 하는 개념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 클러스터링 중을 하려면 누가 얼마나 비슷해요? 그 개념을 하려면 그 개념을 알려면 시밀러리티라는 게 필요한데요. 디스턴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시밀러리티는 내가 얘랑 얼마나 가까워요. A라는 페이션트랑 B라는 페이션트랑 얼마나 가까워요 라는 개념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수학적으로 측정하는 게 요 네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통은 요 세 가지는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 세 가지 L1, L2,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나중에 뭐 이걸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지고 뭐 이제 연구 논문을 쓰시겠다 그러면 요 세 가지는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L1, L2는 그냥 벡터 공간에서의 뭔가 차이를 구할 때 많이 쓰고요. 코사인 시뮬레이터는 언제 쓰냐면 차원이 많을 때 쓴다. 그냥 그 정도까지만 여기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똑같이 이제 이런 디스턴스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오는 할 거에 메인인 다이나믹 타임 워핑 DTW라는 이제 또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시계열에서는 이 DTW를 가지고 디스턴스를 잴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DTW 가지고 뭔가 두 시계열의 거리를 잰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해 안 되셔도 뒤에 그림 보면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DTW는 뭔가 두 시계열의 거리를 재기 위한 매트릭이다. 까지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사도는 아까 디스턴스라고 했지만 얘가 얘랑 얼마나 A과 B가 얼마나 비슷해요? 라는 걸 묻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즉, 한 가지 예를 보면 요새 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워낙 회사가 좋죠. 그 뭔가 주가 차트를 비교하고 싶다. 얼마나 회사의 주가 차트가 비슷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얼마 안 된 분들 계시고 오래된 분들도 계시지만 곰곰이 기억해 보면 L2 디스턴스는 이 선 긋는 거랑 똑같아져. 벡터 공간에서 선 그어서 그 길이를 재는 거랑 똑같아져. 즉 L2 디스턴스로 이 시계열의 길이를 재면 요 각각을 재는 길이랑 똑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실제
이 똑같이 요이 땅 해가지고 여기 출발점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룸을 어떤 사람은 새해에 쓸 수도 있고 누구는 6월달에 쓸 수도 있고요. 누구는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작점이 다르면 실제 이렇게 시계열이 나올 건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시작점이 다르고 관측값도 다르고 그렇죠. 그럴 때 쓰는 게 우측의 DTW입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고점과 고점, 고점과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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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이 거리를 계산해요. 그럼 확실히 얘보다 뭐가 좋아요? 쉐입이 시작점이 어우러져도 쉐입이 비슷한 거를 측정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쉐입 베이스드라고 해요. 얘를 쉐입 베이스드 디스턴스 메저라고 하기도 하는데, 즉 이렇게 쉐입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시작점이 다른 건 우리가 원치 않으니 쉐입이 비슷할 경우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디스턴스를 조금 더 쉐입을 고려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의하는 쉐입 베이스드 메저먼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알고리즘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걸 계산할 거면 자, 저희가 그 H는 하이닉스, S는 우리가 삼성전자라고 합시다. 이제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우연히도 주식시장은 이제 매일 장이 열리면 모두 다 거래가 되지만 어떤 사용자는 100번 찍고 누구는 50번 찍고 하면 이게 길이가 다를 수도 있죠. 길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N, 하나는 M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시계열의 길이가 지금 다른 겁니다. 그 길이에 각각에 해당하는 길이 매트리스를 깡통 매트리스 하나 만들어요. 깡통 매트리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워핑 매트리스라고 불러요. 워핑 매트리스. 깡통 매트리스를 워핑 매트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매트리스 쉐입은 M by N이죠. 맞나요? M by N이죠. 이 깡통 매트리스를 만들고 이 두 개 시계열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배치를 해봐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럼 깡통 매트리스에 뭐가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뭘 채우냐면 각각의 시계열의 이제 측정값들을 채워줍니다. 여기 각각의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요 매트리스를 워핑 매트리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각각을 엘리먼트라고 하는데 요 깡통 매트리스를 채우는 방법이 뭐냐면 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어떤 사용자의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 첫 번째랑 삼성전자의 주가 첫 번째 측정된 주가 스탁 프라이스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스턴스랑 이 디스턴스랑 얼마나 가까워를 계산할 수 있죠. 맞나요? 왜냐면 얘는 실제 같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얘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쵸? L2 디스턴스를 구하면 되니까 그걸 여기다 찍은 거예요. 그걸 계산해서. 그쵸? 그럼 또 뭐 할 수 있냐면 살짝 옮겨가지고 그 위에 그 두 번째 측정값과 그 위에 얘는 고정해 놓고, 그러니까 요 x는 이 x는 고정해 놓고 얘만 바꿔가면서 계속 쌓아나갈 수 있죠. 여기를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3,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다 채웠으면 우측을 또 필업할 수가 있죠. 이쪽을 고정해 놓고 얘에 대해서 하나씩 옮겨가면서 측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가 좋으냐? 이제 이렇게 비슷했을 때 얘랑 얘까지의 거리는 꽤 멀죠. 그쵸? 얘랑 얘까지의 거리는 좀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멀면 멀수록 디스턴스가 멀어지니까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요 최소값들이 작아질 거예요. 매트리스에. 무슨 말이냐면 이걸 다 채우고 나면 이렇게 매트리스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워핑 패스 W를 최소화하는 걸 계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드리면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까지의 우리가 이제 숫자를 더했을 때 가장 작아지는 패스를 구하세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가겠죠.
네, 뭐 이렇게 가겠죠. 네. 그렇게 갈 건데 그 조건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네, 그걸 워핑 패스라고 부를 겁니다. 요 아까 그 제가 선 이은 요걸 워핑 패스인데 이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조건 하에서 워핑 패스를 W를 구한다는 거는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거는 요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상단에서 출발할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날 거예요. 이 조건. 그리고 컨티뉴이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선을 잇다가 점프하고 이렇게 가진 못해요. 무조건 중간에 선이 이어져야 돼요. 라는 거고 모노토니시티는 뭐냐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뒤로 가서 이렇게 유턴은 적어도 안 할 거예요. 라는 개념입니다. 이 컨디션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바운더리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출발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못 끝낸다는 거고 컨티뉴이티는 이렇게 계산하다가 여기를 이 부분을 비워두고 못 잊는다라는 거고 모노토니시티는 유턴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숫자를 다 더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는 패스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게 워핑 패스고요. 네. 그걸 다 더하면 그림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나온다? 요 DW가 나온다. 이 디스턴스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더한다는 게 요 수식입니다. 요 수식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시계열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할 수 있고 SK 하이닉스, 뭐 현대, LG, 뭐 센트리온 요 각각에 대해서 페어와이즈하게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 하나에 대해서 요거는 요 식이 삼성전자 하나에 대해서 0, 9, 9, 10, 8, 4, 2, 3이 될 수 있죠.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시계열에 대한 각각의 디스턴스를 뭘로 나타냈다? 벡터 공간으로 나타냈다. 예. 그거를 가지고 뭐 한다? 여기 클러스터링을 한다. 예, 라는 개념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까지 뭘 한 거냐면 디스턴스를 계산을 했어요. 각각의 페어와이즈하게 사용자들끼리 체중에 대해서 시계열의 디스턴스를 계산한 거죠. 얼마나 비슷하냐를 계산한 거고 클러스터링은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 DTW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나 조금 더 설명을 원한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조금 에디셔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 다음 클러스터링을 해볼 겁니다. 자, 클러스터링은 머신러닝, 요즘에 머신러닝 많이 하는데 머신러닝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슈퍼바이즈드, 지도학습이라 하고요. 하나는 언슈퍼바이즈드, 비지도학습. 하나는 레인포스,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클러스터링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슈퍼바이즈드 러닝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당화혈 색소나 뭐 패스팅 글루코스 값이 있을 때 있고 우리가 이 사람이 당뇨예요, 당뇨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 분류하는 문제가 거의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그거조차 없을 때, 레이블조차 없을 때 우리가 패턴만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에서 뭔가 이제 뭐 틴트를 뭐 잘 사는 패턴이 따로 있고 선크림을 잘 사는 패턴이 있고 레이블이 없을 때 그냥 패턴만 가지고 비슷한 분집을 묶어나가는 거는 레이블이 필요 없죠. 그냥 우리가 관찰된 값만 가지고 클러스터링 분집을 각각이 나누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뭐 자기 본인의 분야 쪽에서 언슈퍼바이즈드 뭐가 있을까요? 이런 나중에 쉬운 질문도 하셔도 됩니다. 꼭 알아가시면 좋고요. 이 클러스터링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러스터링 메소드가 여러 가지 있어요. 크게 되게 사람들이 옛날부터 연구하는 게 많아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클러스터링 하면 뭐 클러스터링 적용 뭐 해봤어? 면 나 요거 정도 알아 라고 하면 꼭 알아야 될 거 파티션드 클러스터링은 꼭 아셔야 되고요. 하이라키 클러스터링은 꼭 아셔야 되고요. 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는 항상 요거는 몰라도 된다고 했지만 요거를 알기를 원하죠. 각각 설명드리면 파티션드 클러스터링은 그런 건데요. 우리가 대학교 가는 거는 우리가 대학교를 갔을 때 어느 대학교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 고졸이 있기 때문에 수능을 본다고 해서 다 대학에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각각의 학생들이 모든 대학에 어사인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면 1반, 2반, 3반, 4반 무조건 학생이라면 어사인이 되죠. 즉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적어도 한 개의 클러스터에 할당이 되면 그 알고리즘은 분류를 파티션드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딱 꼬았을 때 분집이 없어. 나는 분집화된 게 없어. 그러면 이 클러스터는 파티션드 클러스터링이 아닙니다. 요 개념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하이어라키 클러스터링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이어라키 클러스터링은 요를 이제 덴드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x축이 뭔가 비슷한 정도라고 할 때 여기 좀 작아서 죄송한데 잠깐 확대해 보면 왼쪽에 있는 이 각각의 점이 데이터라고 하면 뭐 당화의 혈색소라고 합시다. 뭐 페스틴 글루코스라고 하든지 그런 이제 글루코스 레벨이라고 했을 때 글루코스 레벨이 제일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55, 56까지는 비슷하니까 얘네 뭉치고 그다음에 59랑 뭉치고 그다음에 60이랑 뭉치고 70이랑 뭉치고 스텝별로 뭉쳐나가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뭉쳐나가는 거를 어그로머더레이티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우리 3,000명 당뇨 환자가 있어요. 그거를 먼 사람들끼리 3,000명 중에 평균이 먼 사람들끼리 또는 메디안이 먼 사람들끼리 그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디스턴스가 먼 사람들끼리 쪼개나가는 걸 디비시브한 하이라키얼 클러스터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스텝이 있는 거예요. 스텝이 몇 번째 스텝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분집해 나가는 거를 하이라키얼 클러스터링이다라고 하고요. 퓨지 클러스터링은 잘 쓰이진 않지만 이 예를 들어서 이제 확률적인 건데 이 데이터가 왼쪽에 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갈 수도 있는 확률을 고려해서 만든 건데요. 이거는 좀 생각보다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대학원 과정에서 나중에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려면 대학원 과정이나 따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덴시티 베이스는 뭐냐면 이 n에 비해서 이 C는 되게 밀도 있게 데이터가 뭉쳐 있죠. 밀도 있게 뭉쳐진 거를 고려해서 분집화를 해보자라는 개념이 데니시티 베이스드 클러스터링입니다. 근데 대부분 요 두 가지를 많이 쓰고요. 데니시티 베이스도 좀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만일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다 쓰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모르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이 워낙 어렵고 어떤 교수를 데려와도 이거는 파티션드 데이터를 쓰세요, 파티 클러스터를 쓰세요, 하이라키 클러스터를 모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소드를 적용해보고 뭐가 좋은지를 비교해보셔야 돼요. 오늘 해볼 거는 요 파티션드 클러스터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요 클러스터링의 하나의 이제 알고리즘이 뭐가 있냐면 K-민즈가 있고요. K-매도이드라는 게 있는데 K-매도이드라고 해볼 겁니다. K-매도이드는 뭐냐면 요 알고리즘 순서에 따라서 요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센트로이드가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요 K라는 걸 정리해줘야 되는데요. K. 이 파티션드 클러스터링은 무조건 K를 정해줘야 된다. 이 K가 뭐냐면 몇 개의 군집으로 나는 나눌 거예요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몇 개의 군집을 정할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연구자가 알아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K는 무조건 사람이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K를 정하고 나서 보는 거죠. 저는 만약 K를 2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의미 뭐냐면 뭔진 모르겠으나 내가 주어진 데이터에서 K를 2개로 한다. 즉 분집을 두 분류로 나눈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군집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1번을 보면 K 센트로이드 are randomly initialized 하면 센트로이드란 걸 아직 뭔진 모르지만 이걸 초기화한다는 개념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센트로이드 개념은 우리 반장 선거처럼 대표를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K가 2니까 요 진한 점 있죠. 진한 점. 요게 센트로이드가 됩니다. 이 데이터의 가장 메인이 중심이 되는 점일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점에 대해서 이 각각의 데이터,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 다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요. 이렇게 다 계산을 해요. 또 얘에서도 계산을 하겠죠. 이렇게 다 계산해 볼 수 있죠. 센트로이드끼리는 안 하고요. 센트로이드 아닌 애들끼리만 해요. 그러니까 반장 선거 두 명이 나왔는데 누구 비슷하냐? 이거 재는 거랑 비슷해요. 이거를 디스턴스 계산하면 뭐가 할 수 있죠? 각각의 얘 데이터 포인트에 따라서 얘가 짧아요,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게 짧아요, 두 번째 게 짧아요? 당연히 첫 번째 게 짧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얘한테 소속되는 겁니다. 이 친구도 얘한테 소속되겠죠. 이 친구도 얘한테 소속되고 이렇게. 그게 군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면 이렇게 군집이 됐어요. 그거를 두 번째 이제 각각의 클러스터에 어사인이 되는 거죠. 또 뭐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여기 이제 센트로이드 자체는 랜덤하게 어사인이 됐기 때문에 랜덤하게 어사인된 건 좀 말이 안 되죠. 최적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얘를 바꿔보는 겁니다. 이 센트로이드를 이 진한색 파란색 점을 하나씩 바꿔봐요. 얘는 하나는 고정해놓고 우리가 K가 2니까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얘를 바꿔봅니다. 뭐로? 얘로 바꿔봐요. 여기 점으로 아래점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이걸 또 계산해봐요. 이 디스턴스를 또 계산해봐요. 네, 디스턴스 또 계산하면 또 계산해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첫 번째 그룹으로 됐다가 두 번째 그룹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아까 여기 측정한 것도 있죠. 어사인 한 다음에 측정한 이 길이에 대해서 여기 코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군집 내에서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가 여기가 한 8이었다면 여기는 한 12 해서 여기의 길이의 총합이 8이었고 여기의 길이가 총합이 12였다라는 게 여기 코스트가 2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이제 센트로이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재할당 한 다음에 이 디스턴스를 또 계산해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다? 26이 나왔다. 즉 군집 내의 디스턴스가 더 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센트로이드는 오히려 군집의 중심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안 되는 거니까 반대로 다시 계산을 또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또 다른 센트로이드를 바꿔서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 오른쪽에 써드린 알고리즘의 내용입니다. 네. 요 알고리즘 제가 이제 그림으로 쭉 설명드렸지만 집에서 슬라이드 보고 아니면 애니메이션 유튜브 이런 찾아보면 되게 잘 나와 있고요. 네, 좀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지금 설명 흔들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PAM이란 알고리즘이고요. 네, 여기서 아직 이해가 안 된다. 질문 손 들어 주십시오. 됐나요? 다 이해되신 건가요? 네, 그럼 이거 직접 해보겠습니다. 다시 주피터 노트북 키시고요. 다이나믹 타임 워핑은 쉐입 베이스 메저먼트 하는 거고 고점과 쉐입을 맞춰서 시계열의 디스턴스를 계산해주는 개념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클러스터링을 한꺼번에 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TS 클러스터라는 아래서 만들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W 아까 전처리한 데이터를 넣을 거고 타입은 파티셔널이다. 즉 모든 시계열이 각각의 적어도 한 군집에 어사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 보면 K가 5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K가 5.
클러스터링 좀 해봤어? 그러면 K가 5. 난 5로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뭘로 잴 거야? DTW 기본으로 잴 거야. 이 변종이 좀 많아서 그런데 저는 베이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센트로이드 PAM이라고 제가 알고리즘 PAM이라고 했죠. PAM 할 거고요. 요거를 돌릴 겁니다. 분집이 몇 개? 5개. 네, Shift 엔터 눌러서 돌릴 겁니다. 약 2초가 걸렸네요. 5개고요. 돌리셨나요? 시드는 아까 여기 이제 좋은 질문이에요. 시드가 뭐냐면 여기 보면 K 센트로이드가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됐다고 하잖아요. 이 시드마다 사실상 랜덤이 아니라 시드마다 랜덤으로 어떻게 뽑을 건지 계획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실마다 이 분석을 많이 한다,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 시드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16번 시드면 항상 16번을 주면 결과가 무조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시드를 바꾸면 각각의 여기 연구원 선생님들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 어사인 할 때 필요한 연습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쵸. 지정할 때 이제 16번이라고 하면 16번째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시드가 달라지면 초기 값이 달라집니다. 초기 값이 달라지면 클러스터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미세한 보정도 하려고 시드를 좀 사용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뽑는 양식값을 패턴을 정해줘 버린다. 그쵸. 시드는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하거나 뭘 하도 이 시드 값을 정해놓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를 반복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어제 보니까 그냥 날짜를 집어넣으시더라고요. 히트 가로 안에 어제 네. 그냥 날짜를 집어넣으셨는데 그 집어넣은 숫자를 가지고 그냥 정해서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어제 세스티브가 나와서 혹시 제가 이후에 설명을 주시면 제가 그 전에 강의는 제가 참석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오시면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돌리셨으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터레이션이 뭐냐면 이거를 반복하면 했습니다. 즉 K 센트로이드, 그러니까 센트로이드 몇 번 바꿨냐라는 거죠. 한 번 바꾸고, 2번 바꾸고, 3번 바꾸고, 5번째 바꿨더니 최적화가 됐다. 라는 겁니다. 그러고 여기 디스턴스 썸은 뭐냐? 디스턴스 썸은 아까 여기 코스트 있죠? 요 코스트, 이 코스트의 합입니다. 여기 이 디스턴스의 합. 그거고요. 이거를 쭉 나열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아래 보면 요걸 플로팅을 한번 해볼 겁니다. 네, 플로팅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체중이 그냥 쭉 감소하는 사람, 이게 x축이 이제 뭐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y축은 이제 y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쭉 떨어지는 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쭉 떨어지는 패턴이 첫 번째 뭔진 모르겠지만 뭐 지그재그로 들어가는 게 두 번째 패턴, 세 번째 패턴은 뭐 약간 올랐다 내려가는 패턴, 네 번째는 약간 스무스한 패턴, 다섯 번째는 여기 플래트닝 했다가 내려가는 패턴, 이렇게 5가지 나오죠. 그 아래 또 뭐가 나오냐면 요 점선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센트로이드 있죠. 그 각 분집의 대표라고 하는 그 대표 라인들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패턴은 사실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패턴, 두 번째는 내렸다 올라가는 패턴이고요. 대표가. 네. 세 번째는 약간 올랐다 내리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내렸다 올리는. 약간 요요가 있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가 요요가 좀 심하지만 여기 뭐 막판에 조금 체중이 금상하는. 여기는 다섯 번째는 쭉 내려가는 이런 패턴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얘랑 5번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쵸? 첫 번째랑 5번이랑 거의 비슷하죠. 맞아요? 여기서 느낌을 좀 얻어야 되는 게 이거 클러스터링 너무 K를 많이 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너무 많은 분집으로 나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클러스터링 이밸류에이션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몇 개의 K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1, 2, 3번으로 데이터 전처리 접근 분집화한 거고 이밸류에이션 분집화 몇 개 어떻게 분집화하고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지금부터. 네. 자, 앞에 슬라이드 보면 CVI입니다. CVI.
이게 뭐냐면 클러스터 밸리디티 인다이스라고 가지고 클러스터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 지수들이 있습니다. 지수들. 이 지수들은 뭐 할 때 쓰는 거냐? 클러스터의 품질을 측정할 때 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터널 밸리데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인터널 밸리데이션은 뭐냐면 데이터 그거 그 자체로만 가지고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죠. 데이터만 가지고 나는 이 클러스터를 평가할 거예요 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은 뭐냐면 데이터 말고 내가 사전 지식을 통해서 좀 평가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당뇨 우리가 뭔가 이제 당뇨 환자다 환자가 아니다라는 기본 지식도 모를 때 글루코스 레벨 가지고 분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터널 밸리데이션은 글루코스 레벨만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평가하는 거죠. 그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은 어떤 거냐면 이 분집을 봤을 때 이 글루코스 레벨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당뇨인 것 같아. 뭔가 이제 DMFC 있는 것 같아. 이런 사전 지식을 좀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재평가하는 그게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입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저는 사전 지식 없이 인터널 밸리데이션을 할 거고요. 그 중에 좀 많이 쓰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실루엣 스코어라는 게 있고 던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실루엣 스코어는 뭐냐면 이제 클러스터 간의 비유수상을 함께 고려한 점수라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나오는 지수고요. 지수. 이게 1일수록 좋은 분집이 나타냅니다. 즉, 실루엣 스코어가 막 0.5 이러면 분집이 되게 잘 된 거예요. 내가 클러스터링을 되게 잘 만든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 요 SO라는 건데요. SO는 실루엣 스코어라는 거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A란 거랑 O란 거랑 필요한데 이 각각 설명드리면 이 수식은 복잡해서 설명 안 드리고 제가 해석을 설명드리면 A라는 거는 분집 내 오브젝트끼리 평균거리 무슨 말이냐면 요게 A에 거의 해당하는 그림인데요. 이 디스턴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분집이 압축돼서 잘 모여 있으니까 좋은 분집이겠죠. 왜냐면 막 퍼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분집 내에서 잘 퍼져 있으면 요 그림처럼 퍼져 있으면 분집을 뭔가 딱 나누기에 이렇게 나누기도 좀 애매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좀 애매하죠. 근데 이렇게 똘똘똘똘 잘 뭉쳐 있으면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죠. 그 분집 내 평균 거리를 A5라고 합니다. 이거는 낮을수록 좋죠. 또 하나 B5는 다른 분집까지의 평균 거리 중 최소 거리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이렇게 다른 분집 다른 분들끼리 이렇게 이어봤는데 가장 짧은 거리가 여기 거리겠죠. 이거의 디스턴스를 우리가 B5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좋으냐? 요 분집이 멀면 멀수록 제가 이렇게 그을 수 있죠. 선을 그을 수 있죠. 분집이 깔끔하게 분리되는 게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B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B가 제일 크면 클수록 좋고 여기는 맥스이기 때문에 B가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이 스코어가 1이 되는 거예요. 실루엣 스코어가 1이면 1일수록 좋다라는 거고 던 인덱스는 조금 더 어려운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코이전 세퍼레이션이 있는데 이 수식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맥스 값은 없고요. 이것도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실루엣 스코어, 던 인덱스 크면 클수록 좋다. 네. 그래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볼 건데요. 주피터 노트북 다시 가셔서 클러스터링을 보면 클러스터링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 위에 보면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K가 다릅니다. K에 아까 저희 뭐 넣었죠? 여기다가 5 넣었어요. 5 넣었는데 여기 좀 다르죠. L2부터 L6 두 번째 클러스터부터 K가 뭔지 모르니 두 개 분집부터 6개까지 분집까지 알아서 여러 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 아까 계산했던 실루엣 스코어와 더 인덱스를 다 계산해주세요가 요 스크립트예요.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네, 조금 오래 걸리네요.
그러면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 해석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K가 두 번째, K가 2일 때고요. K 3일 때고요. 4, 5, 6일 때예요. 그리고 제가 주로 보는 지수는 실루엣 스코어가 여기 있고요. 던 인덱스가 이렇게 있어요. 실루엣 스코어가 1이면 1일수록 좋다. 그리고 던 인덱스는 크면 클수록 좋다. 라는 걸 고려했을 때 뭐가 제일 좋죠? 분집에 K는 3이 제일 좋죠.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3이 제일 좋습니다. 3이 제일 좋죠. 네, 3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래에 다시 또 3을 넣었어요. 여기 K가 3. 그쵸? K가 3을 넣었어요. 왜? 내가 2부터 K가 2부터 뭔지 모르겠으나 K가 2부터 K6을 다 넣었을 때 3이 제일 옵티멀하게 나왔다. 잘 분리가 잘 되더라. 그래서 3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플롯을 한번 쭉 볼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있었던 패턴이 지워지고 내려가는 패턴 하나, 그리고 내렸다 올라가는 패턴, 올랐다 내려가는 패턴 나올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 프로토타입, 아까 센트로이드라고 했던 애들 있죠?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개 끄덕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소한거에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냐면, 그럼 분집이 된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건 각각의 사용자들이 몇 번 클러스터에 어사인이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분집은 됐다 쳤는데 이게 진짜 분집이 잘 됐냐 안 됐냐 그걸 알 거면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사용자들이 몇 번째 분집으로 나왔어요 라는 걸 예측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프레딕트 하고요. 아까 프레딕트를 하고 여기 PEM3 넣은 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클러스터 라벨이 나오고요. 몇 번째 클러스터가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돌려보면 클러스터를 한번 찍어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사용자가 1번 클러스터다. 즉 체중이 그냥 일반적으로 쭉 떨어진 사람, 두 번째 사람 떨어지고 이거 2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2가 얘였죠. 얘. 내려갔다 올라가는 패턴. 이 사람 찍어보면 실제 패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다섯 번째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 3이니까 살짝 올랐다가 내려가는 사람. 이렇게 분집이 나올 거예요. 그 결과를 저희가 데모그래픽 테이블 한쪽 변수에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한 결과를 보시면 여기 있죠. 111123. 그러니까 이 사용자를 보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라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결과가 실제 잘 분집이 되었느냐 그걸 좀 해볼 건데요. 해볼 거고 여기까지 한 거고 그 클러스터링 결과를 가지고 실제 뭔가 이 사람들의 체중의 입력을 얼마나 빈도 있게 했어요, 아니면 식이 입력을 얼마나 빈도 있게 했어요, 그거를 통계 분석으로 간단하게 T테스트 이런 걸 아노바 이런 걸 좀 해봐가지고 레포트에 실을 수 있게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테이블 1이라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제 목표 체중이 얼마예요? 헤이트 변수, 그리고 에이지, 젠더, 스타트 케이지 이런 거를 변수를 다 홀이란 변수가 있고 이런 변수를 비교할 거예요가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타는 뭐냐면 아까 그 분집 있죠? 분집별로 비교할 거고요. 팩터는 당연히 이제 성별을 팩터 변수니까 이렇게 넣어서 출력을 하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가지고 비교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는 제가 이제 실습상에서는 실제 여기에 P밸류를 보시면 N수가 좀 크면도 별로 아노바 돌렸을 때 별로 차이가 크게 나오는 변수는 없지만 실제 저희가 이거를 24,000명에 대해서 뭔가 분집을 하고 실제 얼마나 자주 빈도 있게 입력하느냐 그리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자주 빈도 있게 어드히어런스가 높은, 컴플라이언스가 높은 사람들이 실제 잘 빠지는 패턴으로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사후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많이 입력했더니 많이 빼지는 패턴으로 군집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희가 일부러 라벨을 1, 2, 3으로 나누지 않고도 요거까지 한번 해보면 오늘 실습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돌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라타가 나오고 1번 문집, 2번 문집, 3번 문집에 대해서 아노바 결과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어떻게 워드 파일에 옮겨요? 라고 하면 홈 아까 파일 가면 홈 파일 가면 여기 원래 이제 CSV가 지금 환경이 좀 달라서 그런데 개인 노트북에 하면 여기는 이제 뭐 아까 여기 개인 노트북이면 여기 CSV 파일이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 코드가 뭐냐면 여기 요거 CSV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치료 관련 업체들이랑 하면 DB-조스 권한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 데이터베이스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는 전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도 하셔야 되고 이런 쉐입 베이스로 시계열의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K-매도이드 이런 게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클러스터링 방법은 CVI라고 하는데 인터널과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방법이 있다. 그 중에 오늘은 실루엣 스코어와 던을 해봤다, 던인덱스 해봤다. 그리고 알로도 노가다 떼서 워드 파일을 옮기지 않고도 CSV 파일로 엑셀로 만들어서 워드에 바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노가다 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까지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3일간 되게 매주 일찍 오셔가지고 또 고생하시고 이해도 안 되는데 막 앞에 또 들어라, 막 손 들어라 막 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또 내일도 주말이니까 되게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강의평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응답률은 항상 서베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응답률이 높은 곳도 저희한테 되게 좋고요. 평가해주시고 자리에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앞에 조교가 있으니까 반납하셔도 되고요. 주차 필요하신 분은 주차권 꼭 받아가시고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이 있으시니까 잠깐. 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오늘 들은 선생님들 중에서 44분 정도가 이 전체 프로그램을 다 들으셔서 저희가 수료증을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본인 성함 확인하시고 수료증 가져가시면 되고요.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저희가 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한 번 해서 계속 이 프로그램을 2번씩 이제 반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조금 더 소규모로 해서 집중 강의를 해드리니 다음에도 이런 강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